배당 순서표 보면서 오늘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1등인 줄 알았는데 제 전세돈이 5순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확정일자만 하지 말고 전세권 등기를 좀 하면 저보다 좀 보호를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요즘 같은 이 부동산 냉각기에는 이 세입자들이 더 신경을 써야 될 게 바로 내 전세 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기입니다.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법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만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허점이 없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전세돈을 과연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어떻게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태윤 법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는 전셋집 얻을 때요, 그 대출 없는 거 확인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이 대항력 생겨서 내가 이제 완전 1등 채권자가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꼭 그것도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대항력 확정일자 다 갖추고 네. 등기부도 깨끗해요.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출도 없었어요. 대출도 없었어요. 네. 그러면은 너무 안심하고 네.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세금입니다. 세금은 앞서는 거예요. 세금은 등기부상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렇군요. 네. 예. 아니 세금이 도대체 제 전세 보증금보다 순위가 앞서는 건 무슨 규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금이 앞선다는 경우는 네. 그 민사집행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가 부동산에 네. 경매가 일어났을 때 배당 순서에 대해서 네. 인지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바로 저 편에요. 네, 이걸 보시면 네. 주택임대차, 임대차는 본래 민법상 채권에 해당합니다. 채권이죠. 예, 채권에 해당하는데 그 특별법을 통해서 담보물권에 준하는 효력을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배당 순서표를 보시면 원래 채권은 저기 밑에 8순위에 있습니다. 예, 일반 채권이죠. 일반 채권은 8순위예요. 꼴등이네요. 그러니까 예, 저기서. 일반 채권이죠. 예. 원래 임대차는 8순위에 해당하는 건데 네. 특별법으로 인해서 저기 5순위까지 올려준 겁니다. 네, 네. 그래도 꽤 보호를 해주고 그렇죠. 있는 대우를 거죠. 해줬지만 예. 무려 위에 형님들이 1, 2, 3, 4 형님이 4명이나 있네요. 네 명이나 있습니다. 저 그래서 형님들은 존재가 뭡니까? 저 존재를 알아야지 내 전세금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그러네요. 알 네. 수가 있겠죠. 네, 네. 1순위는 경매 집행 비용. 별거 없습니다. 그냥 경매에 들어간 인지 송달료, 감정료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별로 안 무섭고요. 별로 안 무섭고요. 필요비 유입 채권 이것도 이제 저당 목적물의 이제 제3 취득자에 대한 그런 건데 별로 신경 쓸 건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기 3순위에서 네. 특수 임금 채권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 3순위요. 특수임금. 특수 임금 그 근로기준법상 3개월의 임금 채권은 최우선 순위로 보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또 이제 별로 감이 안 오실 텐데 네.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 문제되는 겁니다. 아, 임대인이 회사인데 근로자한테 월급 제대로 못 줬을 경우에. 맞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법인의 근로자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네,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과연 종업원 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한 두세 명 된다고 하더라도 3개월치 연체하면 그것도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 특수임금 채권에 대해서 이 전세 저당이 잡혀 있어야 저게 3순위가 되는 아닙니다. 거죠? 아니에요. 그냥 이것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임대인이 만약에 법인이다 그러면 한번 경계는 해보셔야 할 필요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좀 변변치 않은 법인이다 임대인이 그러면 저걸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또 문제는 4번이네요. 사순입니다. 네. 당해세라는 건데요. 네. 당해세라고 하면 이 해당 부동산에만 부과된 세금을 말합니다. 아, 고부동산에요. 예, 네, 이 네. 부동산에 대해서만 부과된 세금이라서 아. 당해세라는 말을 쓰는 건데 네, 네, 네. 국세와 지방세가 해당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당해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해세로 인해서 내가 침해받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 당시에 임대인한테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완납을 했다라는 증명이 있어야지 네, 네. 내가 더 우선을 하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예. 이 부분도 저는 입법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임대차 계약할 때 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보는 경우가 흔치는 않아요. 저도 그래 본 적 없습니다. 예, 저도 세입자로서 그렇게 요구를 해본 적도 없고요. 주인한테 그거 달라 그러면 좀 썰렁할 것 같긴 한데. 네, 그렇긴 하더라도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그럼요. 되겠어.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이 공인중개사분들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맞습니다.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뢰를 좀 주고 이 거액이 오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저는 아예 그냥 법적으로 제도화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러네요, 예,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5순위에 가서 드디어 이제 저희가 이 대항력을 얻은 그런 임차보증금 네. 이게 5순위가 되고요. 임차보증금과 효력이 같은 것들도 있네요. 네, 이 물건에 준하는 효력을 준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물건에 준하는 효력을 주기 때문에 물건도 해당하고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도 해당이 되고요. 네. 이런 것들이 같은 순위에 묶여 있습니다. 예. 자, 건보료하고 국민연금 체납한 집주인도 위험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증명을 요구할 수 있긴 한데 네. 일단 내가 먼저 했으면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이 건보료나 국민연금 체납한 것도 역시 등기에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만약에 자기가 전세에 들어가기 전에 만약 건보료 체납한 게 있다 그러면 그것도 채권이 앞선다는 얘기네요. 네, 미리 선순위로 있는 거 체납하는 게 있다면은 네.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는 이제 압류 등기로 들어온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압류 등기로요. 예. 네. 아무튼 집주인을 좀 잘 만나야 된다. 예, 임대차 보호법만 가지고는 안 된다. 네. 저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전세 보증금보다는 순위가 밀리는 것들이지만 뭐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6순위로 일반 임금 채권 있고 네. 7순위로 법정기일이 느린 세금들, 네, 이 네. 국민연금보험료, 건보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건보료 국민연금은 왜 또 7순위에 나와요? 아까 5순위에 있었는데. 말씀대로 물건 등기일보다 법정기일이 느린 세금들이죠. 느린 것들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채권은 이제 8순위에 가서 한마디로 맨 꼴찌에 가서 네.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일반 채권들은 채권의 비율대로 네. 그 비율대로 안분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예. 저는 배당 순서표 보면서 오늘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1등인 줄 알았는데 제 전세 돈이 5순위밖에 안 된다는 거에 좀 충격을 받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이 드는 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저거 확정일자만 하지 말고 전세권 등기를 좀 하면 저거보다 좀 보호를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네, 좀 애매한데요. 죄송합니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네. 인도받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네. 담보물건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이 담보물건에 준하는 효력을 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일반 전세권자와 별반 차이가 없게 되는데 굳이 등기할 필요 없다는 얘기네요. 굳이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네. 근데 하면 좋은 경우는 덜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경우입니까? 그 경우는 앞 표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의 차이를 네.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차이를 보시면 각자 사정에 맞춰서 내가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게 유리할지 아닐지가 어느 정도 판별이 되실 거라 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처리 절차에서 차이가 있죠.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단독 처리 가능하고요. 그렇죠. 전세권은 처리 절차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인감증명서 필요하고 구비서류도 마찬가지로 확정일자는 단순히 임대차 계약서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전세권자는 집주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기필 정보가 필요합니다. 네. 이것만 보더라도 아무래도 집주인이 도와줘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집주인이 많이 싫어하겠죠. 네. 왜냐하면 이 서류들은 집주인에 관한 모든 정보고 처분을 할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유용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싫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예. 특히 저거 보니까 저게 재밌네요. 대상에서 오피스텔 같은 거 네. 되게 이제 사무용으로 오피스텔을 하는데 네. 주거용으로 쓸 경우에 집주인이 저거 안 해줄 가능성 크겠네요.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저런 경우.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전입신고를 못할 경우에는 네. 우리가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 반드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세입자가 법인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네. 반드시 전세권을 설정해야 그렇구나. 되는 네. 경우입니다. 만약 그게 안 되면 그건 정말 전세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월세로 사셔야 될 것 같고요. 전입신고 측면에서도 확정일자는 반드시 실거주를 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전세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아, 그런 거군요. 실거주 굳이 안 해도 전세권 설정 등기가 가능한 거네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런 상황에서는 유리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비용 측면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죠.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가가지고 600원 내면 다 받아주는데 600원이요? 네. 전세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 금액에 따라서 이제 요율 따라서 매겨지기 그렇죠. 때문에 전세금이 올라갈수록 부담하는 금액도 크죠. 그렇죠. 그래서 전세금이 1억이다 하면 통상 24만 원 정도 세금이 들어가게 마련이죠. 그리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에도 네. 의미는 있습니다. 뭐 효력은
동일하지만 비슷하지만 네. 확정일자의 경우에 절차가 좀 더 추가된다는 거. 아 그래요. 소송을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별도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아, 뭐 지급 명령이나 확정 판결을 받아서 강제 집행을 해야 합니다. 경매를 넣든지 네네. 아니면 별도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추심을 하든지. 아, 근데 전세권의 경우에는 이러한 소 제기 없이 바로 경매 신청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네요. 네, 예. 시간적인 측면에서 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네, 네. 장점이 있죠. 그리고 집주인을 한마디로 좀 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경매에 들어갔을 때 내가 새들어 살고 있는 부동산에 경매가 들어갔을 때 네. 이때 배당 요구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네. 배당 요구라고 하면은 경매 절차에 있어서 내가 돈 받을 게 있으니까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을 나한테 나눠줘라. 네, 네. 그렇게 신청을 하는 건데요. 네, 네. 경매 신청 절차에서는 그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네. 근데 확정일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이렇게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요. 네, 네. 하지만 전세권의 경우에는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경매법원에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등기부상 나와 있으니까 그렇군요. 네. 알아서 자동으로 해주겠다. 네. 알아서 자동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별도로 배당 요구 없이도 예, 자동으로 예. 배당을 해줍니다. 예, 예. 자, 제가 지금까지 요거 두 제도를 좀 설명을 들었는데요. 아직까지는 꼭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비용도 더 들고요. 몇십만 원 들고 그리고 또 집주인 또 눈치도 보이고 아직은 확신이 안 드는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저 마지막에 효력을 좀 보시면 네.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래요. 네.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에 따라서 전입신고 다음 날 다음 효력이 날이잖아요. 예, 발생하죠. 바로 문제의 규정. 하지만 전세권의 경우에는 등기 접수 시 바로 발생한다는 거죠. 바로 그날 즉시 발생하는 네, 거예요. 즉시 발생합니다. 그럼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 문제가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런 측면에서는 네, 의미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에 설정한 것에 대한 의미를 제가 뒤에 짚어드리자면은 네. 나는 불안해서 이중 장치는 꼭 해야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나 갑자기 들어올 근저당이 너무 걱정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나 내 사정상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그리고 나는 법인으로 임대차를 받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하는 것에 의미가 있겠습니다. 세입자가 법인일 경우도 그러네요. 네. 아, 그렇군요. 정리를 좀 잘 해주셨는데요. 이 전세권 등기 설정이 꼭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뭐 의미 없는 괜히 돈 쓰는 경우도 있지만요. 네. 예,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이길 규정에 있어서 바로 전세권 등기 설정을 하면 그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이 된다. 지금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전세금 지키기에 아주 유용한 수단인 이 전세권 등기 설정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 이태윤 법무사와 함께하는 이 전세돈 이야기는 바로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